국화꽃 향기보다 무거운 침묵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엄숙한 군 장례식장. 그 중앙에는 제복을 입은 젊은 군인 고구 김지훈 하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앳된 얼굴로 씩씩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남은 이들의 가슴을 저미는 슬픔의 근원이 되었다. 향불이 타들어가며 공기 중에 옅은 연기를 피워 올렸고 그 연기 사이로 검은 상복을 입은 유가족들의 모습이 보였다. 지훈의 어머니 이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 슬픔에 잠겨 모든 기력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며칠 밤낮을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핏기 없는 얼굴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남편 김영수 씨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본래 선량하고 온화한 성품의 남자였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밀려드는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조문객들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누구도 이 평범하고 슬픔에 잠긴 여성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상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장례식장에 무거운 정적을 깨부수는 거친 발소리와 고성이 울려 퍼졌다. 쾅나무로 된 장례식장 문이 누군가의 발길질에 거칠게 열어져 젖었다. 문 입구에는 어울리지 않는 치풀이 번쩍이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팔뚝과 목덜미에는 험악한 문신이 보였고 질겅질겅 껌을 씹는 태도는 이곳이 얼마나 엄숙한 장소인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곰처럼 덩치가 크고 불도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박철민이 장례식장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다. 아, 향 냄새 존나 역겹네. 야, 김영수 어딨어? 그의 고함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조문객들은 모두 겁에 질린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몇몇 젊은 군인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사내들의 험악한 기세에 쉽게 나서지 못했다. 박철민은 조문객들을 거칠게 밀치며 곧장 유가족 석으로 향했다.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김영수 씨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다. 야, 이 새끼야. 내 아들 죽었다고 장례식장에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빚진 놈이 어디서 감히. 김영수 씨는 힘없이 끌려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박 사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들 발인만 끝내고 나면. 박철민은 경멸스럽다는 듯 그를 발로 툭 찼다. 며칠 이자가 하루에 얼마씩 붙는지 몰라. 내 아들 죽은 거랑 내 빚이랑 무슨 상관인데. 당장 돈 내놔. 이 장례식 치를 돈은 있었나 보지 사실이었다. 김영수 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경황이 없던 와중 급하게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박철민의 불법 사채 회사에서 돈을 빌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환일이 하필 오늘이었다. 박철민의 부하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재단 쪽을 가리켰다. 형님, 저기 부조금 들어온 거 많아 보이는데 저거라도 챙길까요? 다른 놈이 맞장구를 쳤다. 오, 좋은 생각인데 죽은 놈이 마지막 효도하는 셈 치지. 뭐, 하하하. 그들은 조문객들의 분노 어린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단으로 다가가 부조금함에 손을 뻗으려 했다. 김영수 씨가 필사적으로 기어가 그들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제발 그것만은. 박철민은 그런 김영수 씨의 손등을 구둣발로 지그시 밟았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야, 김영수. 네가 못 갚으면 네 마누라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 아냐. 그는 턱짓으로 멍하니 앉아있는 이서연을 가리켰다. 저 아줌마. 아직 쓸만해 보이는데 어디 술집에라도 팔면 빚은 까주지. 어때?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영정사진만 바라보던 이서연의 고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철민을 향해 돌아갔다. 그녀의 퉁퉁 부은 눈. 그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슬픔에 잠긴 힘없는 아내이자 어머니일 뿐이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랬다. 박철민은 이서연의 그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쳐다보는 그 시선이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썼다. 뭘 봐. 아줌마.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길 열린 게 억울해. 억울하면 네가 갚든가. 그는 김영수 씨를 걷어차고는 재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에이, 씨.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이딴 장례식 다 엎어버리기 전에 돈 될 만한 거 싹 다 가져와. 박철민은 재단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 하나를 발로 걷어찼다. 와르르 과일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엄숙했던 재단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김영수 씨는 절망적인 신음을 흘렸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 그 존엄마저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남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엉망이 된 재단과 그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박철민 일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위압적으로 장례식장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박철민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허수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아줌마는 이제 본이 돌았나. 비켜. 박철민은 재단 앞에 서서 낄낄거렸다. 그는 걷어찬 과일들을 구둣발로 짓밟으며 김영수 씨를 조롱했다. 이봐. 김영수. 내가 이렇게 무능하니까 아들놈 장례식장에서 이 꼴을 당하는 거야. 빚쟁이가 어디서 감히.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잔인한 쾌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김영수 씨는 무너진 재단과 아들의 영정 사진을 번갈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제발, 제발. 지훈이 가는 길만은 편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그의 애원은 박철민의 귀에 그저 성가신 소음일 뿐이었다. 박철민은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뭐해, 저기 부조금 함안 보여. 싹 다 챙겨. 부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부조금 함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이서연이 엉망이 된 재단과 박철민 사이에 조용히 가로막아 섰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지만 여전히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달랐다. 멈춰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강철 같은 울림이 그 짧은 단어에 담겨 있었다.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그 목소리에 압도당했다. 부조금 함으로 향하던 부하들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박철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검은 상복,
누가 봐도 슬픔에 빠진 힘없는 아줌마였다. 그는 곧 거친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 아줌마 멈추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그의 부하들도 긴장이 풀린 듯 함께 낄낄거리며 이서연을 둘러쌌다. 아줌마, 상황 파악이 안 돼. 남편 빚 때문에 이제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싹싹 빌어서 이자라도 깎아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놈이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박철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이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여자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여자는 그냥 집에서 울기나 해. 이런 일은 남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안 그래?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이서연의 얼굴에 끼어녀졌다. 이서연의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행패를 부리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어조였다. 여기가 어디긴 빚쟁이 장례식장이지. 죽은 내 아들놈이 군인이든 뭐든 빚은 빚이야. 박철민은 보란듯이 제단 위에 위태롭게 놓여있던 향로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렸다. 쨍그랑 향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제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김영수 씨가 아 하는 절규를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몇몇 조문객들이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들의 분노는 두려움에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깨진 향로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박철민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경고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장례식장의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듯했다. 오직 박철민. 그 한 사람의 귓속에만 파고드는 듯한 기묘한 압박감이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영결식장이다. 당신들이 지금 짓밟고 있는 것은 한 가족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이기도 하다. 그녀의 말은 또박또박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국가의 명예라는 단어는 이런 무법자들에게는 우스갯소리에 불과할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박철민은 그 말에 잠시 주춤했다가 이내에 더 크게 폭소했다. 국가 명예 푸아하. 아줌마. 슬픔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딴 게 밥 먹여줘. 돈이 밥 먹여주지 안 그래. 얘들아. 부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맞장구를 쳤다. 박철민은 이서연을 밀치고 부조금함으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밀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박철민은 자신의 힘에 밀리지 않는 이서연을 보며 순간 당황했다. 이 미친 여자가. 그는 이서연을 제대로 밀치기 위해 몸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서연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 작은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어. 남편이 못하니까. 네가 대신 나서는 거야. 박철민은 조롱을 이어갔다. 아니면 내 아들처럼 명예롭게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것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었다. 그 말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김영수 씨는 이 악마 같은 놈이라고 외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힘없이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이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가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철민을 향했다. 방금
뭐라고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처럼 차갑게 울렸다. 박철민은 그 기세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곧 자존심이 상한다는 듯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뭐 틀린 말 했어. 군대 가서 개죽음 당한 거 가지고 유세는 그러니까 누가 빚을 지래. 그는 자신의 말이 이서연에게 통했다고 생각했다.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감정적이기만 하고 현실 파악이 안 되지. 그는 일부러 더 과장되게 그녀를 무시했다. 아줌마,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곱게 비켜. 안 그러면 내 남편이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기 전에 내 뼈부터 부러질 줄 알아. 그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이서연을 위협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는 아들 지훈의 동료였던 몇몇 사병들이 조문을 와 있었다. 그들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민간인의 채무 문제에,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군인이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박철민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 군인들 쪽을 쳐다보며 비웃었다. 어이, 군발이 양반들. 뭐 할 말 있어. 이건 민사 문제야. 민사. 당신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알았으면 조용히 고인한테 절이나 하고 꺼져. 이서연은 그런 박철민의 오만한 태도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의 임무는 아들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것이었고 지금 이자들은 그 길을 더럽히고 있었다. 좋다. 기회는 충분히 줬다. 이서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상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박철민은 그녀가 돈이라도 꺼내는 줄 알고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돈이 아니었다. 뭐야? 그게. 박철민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낮고 작은 검은색 수첩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철민이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이서연은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것은 단지 상대를 교란시키기 위한 작은 동작일 뿐이었다. 아줌마, 지금 나랑 장난해. 박철민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이 미친 여자를 당장 제압하고 본래의 목적인 돈을 챙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고갯짓했다. 뭐해, 저 여자 치워버려. 부하 2명이 이서연의 양팔을 잡기 위해 다가왔다. 그들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마치 벌레를 잡는다는 듯한 태도로 손을 뻗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자신들의 손이 무엇에 닿으려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서연은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경고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과 함께 장례식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이제 말로 하는 경고는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슬픔을 머금은 분노의 무게뿐이었다. 박철민의 부하 2명이 이죽거리며 이서연의 양팔을 잡기 위해 다가섰다. 그들은 이 슬픔에 잠긴 아줌마가 도대체 무슨 깡으로 버티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의 손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폭력으로 굴복시켜 본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그들은 이서연을 가볍게 밀쳐내고 부조금 함을 차지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이서연의 몸에 닿기 직전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이서연은 그저 어깨를 살짝 비틀었을 뿐이다. 그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유려하지 않았다. 2 남자는 서로의 몸에 부딪히며 억소리를 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허공을 가르고
오히려 서로를 밀쳤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이서연은 그들이 달려드는 힘을 그대로 흘려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시 제자리에 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철민의 얼굴이 격분으로 일그러졌다. 이런 등신 같은 새끼들 계집 하나를 제대로 못 밀쳐 다 비켜. 그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부하들을 밀어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고 더 확실한 폭력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비열한 시선은 이서연이 아닌 그녀의 뒤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하는 김영수 씨에게로 향했다. 내년이 끝까지 버티겠다 이거지 좋아. 네가 그렇게 아끼는 저 병신 남편부터 다시 밟아주마. 네가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시든가. 박철민은 이서연을 지나쳐 김영수 씨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김영수 씨의 가슴팍을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찼다. 김영수 씨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다시 뒤로 나자빠졌다. 이번에는 충격이 더 컸다. 그의 몸은 아들 김지훈 하사의 영정 사진이 놓인 재단의 정면으로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재단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영정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액자 유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촛불이 모두 꺼지고 향로가 엎어지며 재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신성하고 엄숙해야 할 군인의 재단이 한순간에 폭력배의 발길질 아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장례식장의 모든 조문객들이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패가 아니었다. 고인에 대한 그리고 군인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강철 같은 평정을 유지하던 이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뚜렷한 감정의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려는 어미 맹수의 본능적인 얼음장보다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영정사진,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굳건하게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쓰러진 남편과 무너진 재단, 그리고 그 앞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박철민을 막아서는 위치에 섰다. 그녀의 등은 작고 왜소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등은 그 어떤 거대한 산맥보다도 더 굳건하게 남편과 아들의 존엄을 지키고 있었다. 박철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호, 이제 보니 아주 순해보나셨네. 암탈기 수탈글 지키시겠다. 내년이 뭘 할 수 있는데. 응,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내 남편 옆에 나란히 엎드려서 내 구두나 핥는 것뿐이야. 그의 입에서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과 조롱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는 이서연의 그 굳건한 태도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서연은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철민을 바라볼 뿐이었다. 퉁퉁 부었던 그녀의 눈은 이제 가늘게 찢어져 있었다. 그 슬픔의 안개가 완전히 거친 눈동자 안에서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백호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적의 심장을 꿰뚫는 특수부대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박철민은 그 의미를 알 리 없었다. 그는 그저 한낱 아줌마가 자신에게 반항하는 눈빛을 보낸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이 미친년이 아직도 그따위로 쳐다봐 눈가를 확 뽑아버릴까 보다. 박철민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수많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압도적인 힘으로 종결시키기로 결심했다. 내년에 그 잘난 콧대를 오늘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꺾어주마. 그는 이서연의 바로 앞까지 숨결이 닿을 정도로 바싹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이서연의 몸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거대한 손이 움직였다. 그것은 모든 존엄과 예의터 그리고 이서연이 정해놓은 마지막 인내의 선을 넘는 돌이킬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콱 우악스럽고 더러운 손이 이서연의 검은 상복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상복의 옷감이 찢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조문객들의 입에서 낮은 탄식과 공포에 질린 신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박철민은 그녀의 멱살을 쥔 채 그녀를 자신의 눈앞까지 끌어당겼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돼. 앙이 벌레만도 못한 년아. 그의 승리감에 찬 조롱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침이 이서연의 얼굴에 튀었다. 그는 이서연이 겁에 질려 울부짖거나 잘못했다고 애원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서연은 멱살이 잡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박철민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하고 있지도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평온함. 그것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 그 분화구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멱살을 쥔 박철민의 손과 그의 흉악한 얼굴을 천천히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선을 넘었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임무와 목표만을 향해 존재하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의 지휘관 백호의 눈빛이었다. 마지막 경고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처절한 심판뿐이었다. 선을 넘었군. 이서연의 목소리는 멱살을 잡힌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이 응축되어 있었다. 박철민은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분노와 이 여자를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뭐라고선 하이 미친년이 지금 누구한테 박철민이 멱살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거칠게 흔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례식장의 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하지만 육중하게 열렸다. 이번에는 발길질이 아니었다. 정중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린 등장이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각 잡힌 정복을 입은 3명의 군인이 서 있었다. 그들의 제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어깨에 달린 번쩍이는 견장은 그들의 신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한 명은 별 2개, 육군 소장이었고 다른 2명은 별 1, 준장이었다. 그들은 순직한 김지훈 하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오랜 전우이자 상사였던 백호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들의 첫 표정은 엄숙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장례식장 내부의 광경을 포착했을 때 그 엄숙함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참하게 무너진 재단.
바닥에 나뒹구는 아들의 영정사진, 겁에 질린 조문객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육군 소장, 강철중 장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특수전의 전설, 707 부대를 최강으로 이끌었던 지휘관, 적진 한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백호 이서연 준장이 웬 깡패 같은 놈에게 멱살을 잡혀 있는 모습을. 강 소장의 호흡이 순간 멎었다. 그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다. 수십 년간 군에 복무하며 뼛속까지 새겨진 본능이었다. 상급자에 대한, 그리고 전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사. 그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오른손이 번개처럼 관자놀이로 향하려 했다. 경례라는 단어가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기 직전 그는 간신히 그 동작을 멈췄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반쯤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함께 온 두 명의 준장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굳어진 채 부동자세로 서버렸다. 그들은 차마 경례를 붙이지도, 그렇다고 이 상황을 외면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기괴하게 변했다. 박철민은 여전히 이서연의 멱살을 쥔 채 갑자기 등장한 이 군바리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뭐야. 저 새끼들은 무슨 촬영이라도 나왔나. 그는 군대에 대해 무지했지만 저 번쩍이는 별들이 높은 계급이라는 것쯤은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의 부하 중 하나가 상황 파악이 조금 더 빨랐다. 그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박철민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형님, 저거 별입니다. 진짜 장군들이라고요. 그 말에 박철민의 어깨가 움찔했다. 진짜 장군들이 왜 이런 누추한 장례식장에, 그것도 이렇게 때로. 하지만 박철민의 무식함은 두려움을 금세 오만함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 장군들이 그저 죽은 군인의 상관이거나 조문을 위해 온 사람들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자신이 민간인 채무 문제로 행패를 부리는 이 현장을 그들이 목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장군이면 뭐 빚받으러 온 거 안 보여. 박철민은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는 자신의 뒤에 장군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서연을 굴복시킬 더 좋은 구실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봐요. 장군님들 잘 오셨수. 인연이 지금 빚을 떼먹으려고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민사 문제니까 군인 양반들은 빠지쇼. 강철중 소장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민사 문제. 인연 감히 저 더러운 손으로 이서연 준장의 멱살을 잡고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다니. 강 소장의 주먹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놈의 팔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박철민의 손에 멱살을 잡힌 이서연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 소장을 향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서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그 눈빛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개입하지 마.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강철중 소장은 그 눈빛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다. 그것은 자신이 부하 시절부터 수없이 봐왔던 작전 지휘관으로서의 백호의 명령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군인이었다. 상급자의 명령,
특히 이서연 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강 소장은 억지로 경례 자세를 풀고 함께 온 장군들에게 눈짓했다. 우리는 조문객이다. 그는 목이 매는 듯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고인에게 예를 표한다. 그는 부하 장군들과 함께 이서연을 지나쳐 제단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척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신경은 등 뒤에 이서연과 박철민에게 향해 있었다. 박철민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그는 장군들이 자신의 고함에 쫄아서 슬금슬금 물러난다고 생각했다. 그의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다. 푸아하 봤냐, 봤어. 장군이고 나발이고 빛 앞에서는 장사 없다니까. 저 군바리들도 깨갱하고 물러나는 거 안 보여.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다시 이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소나기 힘이 더욱 강해졌다. 이제 믿을 구석 없지. 이 미친년아, 네가 그렇게 잘난 척 굴더니. 꼴 좋다. 그는 이서연을 자신의 얼굴 앞으로 더 바싹 끌어당겼다. 이제 내년 차례다. 박철민은 비열하게 웃으며 이서연의 멱살을 잡지 않은 반대편 손을 천천히 쳐들었다. 그것은 거칠고 두꺼운 손바닥이었다. 그 잘난 눈빛.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오늘 내년의 그 오만한 눈가를 이 손바닥으로. 그의 손이 이서연의 뺨을 향해 날아가려던 찰나 장례식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철중 소장은 이미 권총 손잡이에 손을 가져다 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움직이려던 그 순간 이서연이 먼저 움직였다. 인연이 박철민의 두꺼운 손바닥이 이서연의 뺨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들었다. 그의 고함과 함께 폭력이 모든 것을 덮으려는 찰나였다. 조문객들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삼켰고 장례식장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철중 소장은 자기도 모르게 권총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와 동작보다 이서연의 반응이 훨씬 더 빨랐다. 휙하는 날카로운 파공음. 그것이 전부였다. 박철민의 손바닥은 이서연의 뺨에 닿지 못했다. 그의 육중한 손목은 허공에서 마치 거대한 강철 집게에 물린 것처럼 이서연의 그 작고 하얀 손에 붙잡혀 있었다. 시간은 그 순간 정지한 듯 했다. 박철민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자신의 손이 왜 멈췄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고통은 그 다음이었다. 우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압력이 그의 손목 관절을 옥죄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손을 빼내려 했지만 이서연의 손은 그의 손목에 밝힌 거대한 쐐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 아줌마가 며칠 밤낮을 울어 퉁퉁 부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이 왜소한 여자가 그의 곰 같은 덩치와 수십 년간 폭력으로 다져진 힘이 이 작은 손 하나에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이서연은 여전히 박철민의 멱살을 잡은 다른 쪽 손은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그의 손목을 잡은 손에 집중했다. 아파 놔, 이 미친년아. 놔. 박철민이 고통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는 곧 생전 처음 느껴보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서연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슬픔의 안개가 완전히 걷힌 그 눈동자 안에는
오직 적의 목을 베기 직전에 굶주린 맹수, 백호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차갑고 무감정하며 오직 상대를 제압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철중 소장과 2명의 준장은 일제히 숨을 참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며 경악과 동시에 전율했다. 저것이 바로 그들이 알던 이서연 준장이었다. 전설적인 707의 지휘관. 그녀의 전투 기술은 이미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알려져 있었다. 역시 준장님이시다. 한 준장이 나지막이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들의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대한 경외감뿐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허리를 펴고 자신들의 상급자가 이 무례하고 천박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박철민의 부하들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형님이, 그 압도적인 힘을 가진 불도저 박철민이 여자 한 명에게 손목이 잡혀 꼼짝도 못하는 모습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형님, 그들이 머뭇거리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서연의 시선이 그들을 쓱 훑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살기. 그것은 그들이 뒷골목에서 느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장에서 수천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긴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진짜 살기였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여자는 괴물이다. 그들은 더 이상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놈의 죄가 무엇인지 아나. 이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박철민의 귀에 얼음송곳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첫째, 감히 대한민국 군인의 영결식장을 더럽히고 소란을 피운 죄. 그녀는 말할 때마다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더했다. 둘째, 민간인을 폭행하고 국가를 위해 순직한 고인을 모독한 죄. 그녀는 멱살을 잡혔던 자신의 상복 옷깃을 박철민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스스로 정리했다. 박철민은 멱살을 놓쳤지만 손목이 잡힌 채 여전히 무력했다. 그리고 셋째, 이서연은 상복 안주머니로 다른 쪽 손을 천천히 가져갔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침착해서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다. 박철민은 공포에 질려 그녀의 손이 무엇을 꺼내는지 지켜보았다. 총 아니면 칼.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검은색 가죽으로 감싸인 작고 딱딱한 물체였다. 그것은 평범한 지갑처럼 보였다. 뭐야? 돈이라도 주려는 거냐, 아니면 항복이라도 하려고? 박철민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허세를 부렸다. 이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가죽 지갑을 열어 그 안에서 단 하나의 카드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박철민의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 바로 앞에 그의 눈 아래 박아 넣을 듯이 거칠게 들이밀었다. 찰칵. 카드가 그의 코앞에 멈췄다. 박철민은 고통으로 흐려진 눈을 억지로 떠서 그 카드에 밝힌 글자들을 읽으려 했었다. 그것은 평범한 주민등록증이 아니었다. 위험 있는 금빛 독수리, 홀로그램이 밝힌 딱딱한 플라스틱 카드.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레이저로 각인된 글자들. 대한민국 육군, 계급 준장, 성명 이서 연리슈냔, 소속 제707 특수임무단 직책 단장, 준장, 이서연, 치바릉치, 단장,
박철민의 뇌가 그 단어들의 의미를 조합하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준장 별별이라고 이 슬픔에 잠겨 울기만 하던 아줌마가 707 그 TV에서나 보던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그 부대의 단장이라고. 거짓말. 박철민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다. 이런 게 내년한테 왜 있어? 훔쳤지 훔친 거야. 아니면 가짜거나.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힘, 그 살기 어린 눈빛, 그것은 절대로 가짜가 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강철중 소장이 움직였다. 그는 더 이상 조문객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박철민의 반대쪽 어깨를 거대한 손으로 짓누르며 위험 있게 말했다. 내 놈은 지금 현역 대한민국 육군 준장, 특수임무단 지휘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모욕했다. 다른 2명의 준장 역시 박철민의 얼어붙은 부하들을 향해 다가섰다.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깡패들은 오줌을 지르듯이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공포에 질려있던 조문객들은 이제 경이로움과 충격, 그리고 안도감으로 이서연을 바라보았다. 남편 김영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무너진 재단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내, 늘 조용하고 온화했던 아내, 그저 슬픔에 잠겨있던 아내가 준장 707 특임단장. 그는 자신의 귀와 눈을 의심하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서연 준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이서연은 마침내 박철민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녀는 손목을 놓는 대신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이미 끝난 사냥감을 확인하는 마지막 동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장례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알겠나.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신분증을 천천히 다시 주워들었다. 내 놈이 방금 그 더러운 손으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려 했던 사람이 누군지, 감히 대한민국의 장군을 모욕해. 박철민의 뇌는 준장이라는 단어를 처리하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광기로 변모한다. 그는 자신이 지금 대한민국 군 장성을, 그것도 특수부대 지휘관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이대로 끝장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뭐 해. 이 개새끼들아. 박철민이 바닥에 주저앉은 부하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고함을 질렀다. 전현이 가짜 신분증으로 우릴 속이고 있는 거야. 장군 지랄하지 말라고 해. 저 미친년 하나 제압 못하고 다들 뭐하고 서 있어. 당장 전현을 잡아.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부하들에게 마지막 남은 선택지를 강요했다. 그들 역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박철민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뼛속까지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진짜 장군이든 아니든 지금 자신들의 보스가 미쳐 날뛰고 있었다. 그들은 이성을 잃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을 선택했다. 가장 덩치가 큰 부하 하나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이서연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마치 미식축구 선수처럼 어깨로 이서연을 들이받아 날려버릴 생각이었다. 그 뒤를 이어 나머지 3명의 부하들도 강목이나 의자를 집어들 틈도 없이
오직 본능적인 폭력성만으로 이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강철중 소장과 2명의 준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이서연은 그들보다 훨씬 빨랐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돌려 달려드는 첫 번째 놈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그녀의 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첫 번째 놈이 그녀의 몸에 닿기 직전 이서연은 뒤로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반보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작고 미세해서 마치 제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달려드는 남자의 어깨를 피하는 동시에 그의 옆구리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팔꿈치가 강철 망치처럼 변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렸다. 이서연의 팔꿈치는 정확하게 남자의 갈비뼈 가장 약한 부분, 급소를 가격했다. 헉 남자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달려들던 기세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인연이 2번째 놈이 그 광경을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이서연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다. 이서연은 상체를 숙여 그의 팔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운 상복 아래 숨겨진 강철 집게였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몸을 축으로 하여 그를 회전시켰다. 남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다. 유도나 합기도에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관절기였다. 우드득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어깨 관절이 탈구되었다. 크아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1초에 1명. 강철중 소장의 입이 감탄으로 살짝 벌어졌다. 저것이 바로 707의 실전 기술. 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살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살인이 아닌 제압을 택했다. 3번째, 놈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서연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제기 지치 조각 하나를 발끝으로 가볍게 툭 찼다. 쉭 제기 조각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날아가 정확하게 3번째 놈의 정강이 뼈를 때렸다. 악 남자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놈.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박철민 뿐이었다. 마지막 남은 부하는 자신의 동료들이 불과 몇 초 만에 처참하게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악만이 가득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언제 집었는지 모를 의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살려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서연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묵직한 충격이 그의 목덜미를 강타했다. 이서연은 그의 등 뒤로 이동하여 손날로 정확하게 그의 경동맥 부근 신경을 가격했다. 커헉. 남자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마치 전원이 꺼진 로봇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다. 1분, 아니, 채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4명의 건장한 깡패들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지휘관 앞에서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장례식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조문객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본 것처럼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남편 김영수 씨는 자신의 아내가
저런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이서연은 상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격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박철민을 향해 돌아섰다. 박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광경을 마치 악몽을 꾸는 것처럼 지켜보았다. 불도저라는 별명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 오지마, 저리가, 이 괴물 같은 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이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살려주시오. 장군님, 내가 잘못했소. 그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서연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천천히 박철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 걸음걸이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고요해서 오히려 박철민의 심장을 먹게 할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박철민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다가 무너진 재단에 발이 걸려 뒤로 나자빠졌다. 그는 처량하게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다. 이서연은 그런 그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것들 중 하나를 주워 들었다. 그것은 박철민이 걷어차서 부러진 하얀 국화 한 송이였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박철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내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럽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국화꽃을 마치 고인에게 바치듯 박철민의 가슴팍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이것은 내 아들 김지훈 하사에게 바치는 내 놈의 사죄다. 박철민은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국화꽃과 이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서연의 손이 움직였다. 그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손바닥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손가락 두 개를 펴서 박철민의 어깨와 쇄골 사이의 한 지점, 정확한 혈도를 툭 하고 눌렀다. 박철민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그는 눈알이 뒤집힌 채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켰다. 하지만 단 몇 초 후 그 고통은 사라지고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의식은 있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완벽한 무력화. 이서연은 그를 죽이지도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통과 굴욕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차이들의 순간은 그렇게 잔인한 폭력이 아닌 압도적인 기술과 통제로 완성되었다. 이서연은 바닥에 벌레처럼 쓰러진 박철민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뒤편에 서 있던 강철중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 장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적인 감정을 거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현장. 정리해주게. 강 장군. 현장. 정리해주게. 이서연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식은 재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지휘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한마디에 조문객의 역할을 연기하던 강철중 소장은 굳어있던 어깨를 폈다. 그의 눈빛에서 안타까움과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군인의 날카로운 복종심만이 남았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이서연을 향해 완벽한 각도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예, 알겠습니다. 준장님.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함께 온 두 명의 준장 역시 마치 미리 짠 것처럼 완벽한 부동 자세로 경례했다. 준장님이라는 호칭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철민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경이 마비된 몸을 이끌고 간신히 고개만 들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별 3개가 별 하나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다. 그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강철중 소장은 즉시 자신의 군용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가장 빠른 단축 번호를 눌렀다.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 단장인가 나. 강철중 소장이다. 지금 즉시 최고 등급의 출동 태세를 발령한다. 위치는 국립군 장례식장 C구역 현역 장성 폭행 및 군 장례식장 난동 사태다. 단 5분 내로 특수임무대 SGT를 현장에 투입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감히 군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에서, 그것도 이서연 준장을 상대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다니. 하지만 이서연은 강 소장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강 장군. 잠시. 강 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통화를 끊었다. 이서연은 그에게 고개를 저었다. 수방사 헌병만으로는 부족해. 그녀의 말에 강 소장의 눈이 커졌다. 이 정도 사태에 수도 서울을 지키는 헌병단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인가. 이서연은 상복 안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손을 넣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반짝이는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었다. 투박하고 둔탁한 무광 검은색의 온갖 극힌 자국으로 가득한 구형 위성 전화기였다. 그것은 민간인이 아닌 오직 전시에 준하는 특수임무 수행자에게만 지급되는 대통령 직속 라인과 연결된 비상통신 장비였다. 그 전화기가 등장하는 순간 강철중 소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지금 그 라인을 쓰려는 참이었다. 이서연은 망설임 없이 단 하나의 버튼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기 저편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정적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서연은 상대가 듣고 있음을 알았다. 여기는 백호.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가 위성 전화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백호. 그것은 707 특수임무단을 지휘하는 이서연의 공식 코드네임이었다. 전화기 저편의 인물은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다. 백호가 개인 위성 전화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심각한 모욕이 발생했음을 의미했다. 상황 보고한다. 국립군 장례식장 C구역. 고구 김지훈 하사 연결식장. 민간 불법 사채업자 일당의 난동 발생. 현역 장성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및 모욕, 군 장례의식 방해 및 고인, 모독 혐의. 그녀는 감정 없이 오직 팩트만을 기계적으로 보고했다. 요청사항. 첫째, 국방부 직할조사본부의 광역수사대를 즉시 현장으로 파견. 현장의 민간인 전원. 즉시 체포 및 구금. 이관 절차는 필요 없다. 내가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다. 강철중 소장의 입이 벌어졌다. 수방사 헌병이 아니라 국방부 직할조사본부. 그것은 군 내부의 가장 심각한 범죄. 예를 들어 간첩이나
쿠데타 모의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검찰보다 무서운 조직이었다. 이서연은 지금 이 사채업자들을 단순 깡패가 아닌 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세력으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서연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둘째,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국세청, 본청, 특별조사국,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 일부에 즉시 연락해 지금 이 시간부로 스타파이낸스 및 대표 박철민 명의의 모든 자산과 계좌를 동결한다. 압수수색 영장은 사후 발부로 진행한다. 즉시 특별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에 착수하도록.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철민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다. 스타파이낸스, 자신의 회사 이름, 그리고 국세청 특별조사국,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한번 물면 기업 하나를 통째로 분해해 버리는 바로 그곳, 그리고 중앙지검 금조부.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아줌마의 전화 한 통이 어떻게, 셋째, 관련자 박철민의 모든 통신 기록 및 자금 흐름을 역추적, 배후 세력 및 연계된 모든 불법 조직, 정관계 연루자까지 전부 발본색권한다. 이서연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다. 국가 유공군인과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약탈 행위이며 군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 이상. 그녀는 백호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은 통화였다. 하지만 그 1분 동안 박철민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불법의 제국은 문자 그대로 삭제 명령을 받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그냥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냥 장군도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그 자체와 연결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핵심이었다. 그는 왜소한 체구의 이서연을 다시 바라보았다. 슬픔에 잠겨 퉁퉁 부었던 그 얼굴은 어디 가고 압도적인 권위와 냉철한 카리스마로 무장한 지휘관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가 흘렸던 눈물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휘두르는 힘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끄는 장군으로서의 힘이었다. 장례식장에 모여있던 조문객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끔찍한 폭력 사태보다 지금 이서연이 보여준 조용하지만 무자비한 권력의 행사에 더 압도당했다. 몇몇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분이 707 단장님이었어. 그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남편 김영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아내 이서연, 늘 조용하고 자신을 내조하며 평범한 주부처럼 살아가던 사람. 그녀가 가끔 훈련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울 때도 그는 그저 평범한 여군 간부의 업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준장 707 특임단장 백호.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죽음과 빚 문제로 무너져 내리며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는 자신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부끄러움과 경외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에 그저 눈물만 흘렸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어머니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 이서연은 위성 전화기를 다시 상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무너진 재단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영정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깨진 유리를 덤덤하게 털어내고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마른 손으로 쓸었다. 지훈아, 시끄러웠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깨끗하게 치워줄게. 그녀가 아들에게 속삭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 쾅쾅쾅. 장례식장 밖에서 조문객들의 차량 경보음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지축을 울리는 듯한 육중한 군용 차량의 엔진 소리와 수십 개의 전투화가 동시에 아스팔트를 내리찍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뒤흔들었다. 강철중 소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로군. 10분도 안 걸렸어. 이서연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다시 재단 위에 바로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 문을 향해 돌아섰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특수 방탄복과 헬멧으로 무장한 조사본부 CID 마크를 붙인 특수임무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KO 권총과 K1A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이서연의 앞에 일렬로 도열했다. 그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중령이 헬멧을 벗고 이서연을 향해 경례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광역수사대장 보고드립니다. 백호님의 지시에 따라 현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서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바닥에 벌레처럼 널브러진 박철민 일당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전원 체포해. 전원 체포해. 그 한마디는 심판의 망치가 내리쳐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이서연 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헬멧과 방탄복으로 중무장한 국방부 조사본부 CID의 특수임무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뒷골목 깡패들의 난잡함이나 경찰의 소란스러움이 없었다. 오직 훈련된 군인들의 소리 없이 목표물을 제압하는 냉철한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억극. 신경이 마비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철민은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다. 대원 2명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묶어버렸다. 그의 뚱뚱한 몸이 돼지처럼 질질 끌려 일어났다. 박철민은 고통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불법이야. 그가 간신히 쥐어짜낸 항변은 조사본부 중령의 싸늘한 대답에 묻혔다. 불법 현역 장성을. 그것도 국립군 장례식장에서 폭행하고 모욕한 자가 감히 법을 논하는가. 중령은 박철민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자신의 눈을 마주보게 했다. 내 놈은 지금부터 민간인이 아니다. 군형법 제58조의 2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현행범이며 동시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한 적대 세력으로 간주한다. 적대 세력. 박철민의 눈이 공포로 하얗게 뒤집혔다. 그것은 간첩이나 테러리스트에게나 적용되는 용어였다. 그는 고작 돈 몇 푼 받으러 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상대한 것은 그냥 장군이 아니었다. 707 특임단장. 국가 대테러 작전을 총괄하는 지휘관. 그런 인물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테러로 규정될 수 있었다. 변호사, 내 변호사를 불러. 박철민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하지만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변호사 내놈의 조사는 국선 변호인 입회 하에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 전에 내놈이 연락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중령은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임마가 시끄럽다. 대원 중 하나가 즉시 박철민의 입에 검은색 재갈을 물렸다.
이서연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던 나머지 부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전투 불능 상태였지만 CID 대원들은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그들의 관절을 다시 한번 꺾어 완벽하게 제압하고 결박했다. 그 과정에서 한 대원이 박철민의 부하 품속에서 접이식 칼과 너클을 발견했다. 중령님, 흉기 소지 확인. 중령의 눈이 더욱 차가워졌다. 흉기를 소지하고 군 장례식장에 난입. 장성을 위협했다. 죄목이 하나 더 늘었군. 특수 폭행 미수 및 군사시설 침입. 저놈들이 오늘 햇빛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될 거다. CID 대원들은 쓰러진 깡패들을 마치 짐짝처럼 거칠게 끌고 일어났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외에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공포에 질려 떨고 있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경이로움과 안도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 저분이 정말 707 특임 단장님이셨어. 한쪽 구석에서 조문하던 젊은 사병 하나가 거의 울먹이며 중얼거렸다. 그는 고 김지훈 하사의 동기였다. 지훈이 어머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지훈이는 정말 대단한 분의 아들이었구나. 그들의 눈에는 이서연을 향한 거의 영웅숭배에 가까운 경외심이 떠올랐다. 강철중 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동시에 다른 2명의 준장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김 준장, 박 준장, 자네들은 유가족들을 챙기게, 그리고 조문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심시켜 드려. 이 사태는 군이 책임지고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말일세. 2 장군은 즉시 경례하고는 충격에 빠진 김영수 씨와 다른 조문객들을 부축하며 그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했다. 괜찮으십니까? 사부인. 아니, 김 선생님. 한 준장이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며 김영수 씨에게 다가갔다. 김영수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자신의 아내 이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알아온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누구였는지 혼란스러웠다. 늘 조용하고 온화하며 심지어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연약하게 무너져 내리던 아내. 빈 문제로 자신이 절망할 때 그저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훔치던 아내. 그는 그런 아내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아니, 자신이 그저 일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별 3개짜리 소장이 깎듯이 존대하고 2명의 준장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국방부의 무장한 특수부대가 그녀의 전화 한 통에 5분 만에 달려왔다. 그녀는 백호였다. 그는 그제야 아들 지훈이가 어릴 적 엄마를 우리 집 백호 대장님이라고 불렀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그것이 그저 아이의 귀여운 장난인 줄로만 알았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여성 중 한 명과 평생을 함께 살아왔으면서도 그녀의 진짜 무게를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자부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뒤엉켰다. 한편 CID 대원들은 체포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한 대원은 고성능 카메라를 꺼내들어 박철민의 발길질에 처참하게 무너진 재단을 구석구석 촬영하기 시작했다.
깨진 향로, 바닥에 나뒹구는 과일들, 그리고 이것. 카메라를 들고 있던 대원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가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은 바닥에 떨어진 김지훈 하사의 영정 사진이었다. 액자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박철민 일당의 더러운 구둣발에 발렸는지 사진 한쪽 구석이 찢어져 있었다. 중령님, 이쪽입니다. 고인 영정 훼손 확인됐습니다. 중령이 다가와 그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딱딱하게 굳었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 그는 나직하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마지막 존엄. 그의 명예를 고의로 짓밟은 행위였다. 증거 목록에 추가해 전사자 젠스저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래방해. 저놈들. 이제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구형받아도 할 말 없을 거다. 그 말에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가던 박철민의 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돈이자 그런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끌고 가 중령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CID 대원들은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을 짐승처럼 끌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이미 대기하고 있던 군용 호송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들이 사라지자 언제 그런 아수라장이 있었냐는 듯 장례식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정의가 실현된 뒤에 엄숙한 무게였다. 강철중 소장이 이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다. 준장님, 현장 정리됐습니다. 외부 경계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제 편히 아드님을. 이서연은 대답 없이 바닥에 떨어진 아들의 영정사진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깨진 유리 조각들을 손수 하나하나 치워냈다. 그리고 찢어진 아들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길은 더 이상 특수부대 지휘관의 날카로운 손길이 아니었다. 아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사진에 묻은 먼지를 상복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녀의 철갑 같던 무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눈가에 아까 박철민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CID 특임대원들이 짐승처럼 끌려나가는 박철민 일당의 비명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사라지자 방금 전까지의 아수라장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굉음을 내던 군용 차량의 엔진 소리도 멀어졌다. 하지만 장례식장에는 이전의 엄숙한 슬픔 대신 숨막히는 경외감과 비현실적인 충격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조문객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서연. 그녀는 더 이상 707 특임단장 백호 준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진 아들의 영정 사진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 수십 명의 무장 군인에게 냉철하게 명령을 내리던 그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을 향해 망설임 없이 뻗어나갔다. 그녀는 피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오직 깡패들의 더러운 구둣발에 짓밟히고 찢어진 아들의 사진. 그 환하게 웃는 얼굴만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쓸었다.
찢어진 부분을 맞추어 보려 했었지만 한번 훼손된 사진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순간 강철처럼 버티고 있던 그녀의 모든 통제력이 무너져 내렸다. 아, 아. 그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지훈아, 내 아들아. 그녀는 찢어진 영정 사진을 가슴에 품고 상복 어깨를 가늘게 떨기 시작했다. 눈물이, 아까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그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잠시 백호가 되었던 그녀는 이제 다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서연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적을 응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들의 마지막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는 죄책감에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다. 강철중 소장과 2명의 준장은 차마 그 모습에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전설적인 지휘관의 슬픔이 아닌 한 어머니의 무너지는 가슴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던 남편 김영수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아내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경외감. 그는 이서연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다. 그 어깨에 달린 보이지 않는 준장의 견장을 의식한 듯 잠시 손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자신의 아내를, 슬픔에 무너진 이 여인을 끌어안았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잠겨 있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나 같은 놈이 당신 같은 사람의 남편이라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했는지 통감하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아내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이서연은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야. 그녀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다. 부부는 찢어진 아들의 영정 사진을 함께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울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강철중 소장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조용히 2명의 준장에게 고갯짓했다. 우리가 직접 정리하자. 그의 말에 2 준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달린 별 계급장을 잠시 잊기로 했다. 3명의 장군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였다. 강 소장은 엎어진 제단의 과일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기 시작했다. 다른 준장은 빗자루를 찾아와 바닥에 흩어진 깨진 유리 조각과 향로의 재를 쓸어 담았다. 또 다른 준장은 엎질러진 음식을 닦아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하에게 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전우이자 부하였던 고구 김지훈 하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으며 동시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서연 준장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조문객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육군의 별들이, 장군들이 직접 무릎을 꿇고 장례식장 바닥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박철민 일당이 보여준 폭력보다 훨씬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의 명예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부터 지켜지고 있음을. 장례식장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와 새로운 액자와 제기들을 가져왔다. 강철중 소장은 이서연과 김영수 부부가 붙잡고 있던 찢어진 사진을 정중하게 건네받았다. 준장님,
아니, 사부인. 이 사진은 저희가 군 최고의 기술로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새 액자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지훈의 또 다른 제복 사진을 끼워 넣었다. 그리고 그 영정 사진을 다시 바로 세워진 재단 중앙에 정중하게 모셨다. 강 소장은 직접 향로에 새 향을 꽂고 불을 붙였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장례식장은 마침내 원래의 엄숙함과 평온을 되찾았다. 장례를 계속하시지요. 강 소장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서연은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감내하고 아들의 마지막 길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의가 더해져 있었다. 그녀는 강 소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장례식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문객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이전처럼 그저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이서연과 김영수 씨에게 조의를 표할 때 그들의 허리는 90도 이상으로 꺾였다.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그리고 장례식장 밖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들었나? 지훈이 어머님이 707 특임단장님이셨다는군. 그 백호 말인가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깡패 수십 명이 장례식장에서 행패를 부렸는데 그 준장님께서 혼자서 단 몇 초 만에 전부 제압하셨다고 하네. 눈빛 하나로 장군들을 움직이고 전화 한 통으로 국방부 조사본부를 호출했어. 이건 영화가 아니야. 현실이야. 아들을 지키는 아모랑이 티그레스 장군. 누군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 별명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각인되었다. 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슬픔을 잠시 거두고 전설의 백호로 돌아왔던 어머니. 그 이야기는 군 전체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이서연과 김영수 씨가 텅 빈 집에서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거실의 TV에서 저녁 9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김영수 씨가 무심코 리모컨을 돌리려던 순간 앵커의 목소리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국세청과 검찰이 오늘 군인 가족들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아 온 사채 조직 스타 파이낸스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한 불법 대출을 넘어 조직적인 협박과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TV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박철민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 있는 모습이 비쳤다. 며칠 전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특히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단순 금융 범죄가 아닌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안보 위협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공조 수사 결과 이들은 현역 장성이 주관하는 군 장례식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고인을 모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스타 파이낸스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할 것이라 밝혔으며 검찰은 주범 박 씨에 대해 군형법을 포함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사실상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스는 그들이 어떻게 단 며칠 만에 뿔이 뽑혔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이서연의 그 전화 한 통이 거대한 불법의 제국을 어떻게 통째로 무너뜨렸는지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김영수 씨는 TV를 껐다.
그는 조용히 아들의 제복을 개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슬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 속에는 아들의 명예가 완벽하게 지켜졌다는 깊은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아들을 땅에 묻은 지 며칠이 흘렀다. 소란스러웠던 장례식장의 풍경은 멀어지고 시간은 다시 무심하게 흐르기 시작했다. 박철민과 스타파이낸스가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고 공중분해되었는지는 연일 뉴스를 장식했지만 이서연과 김영수 부부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아들의 빈자리가 남긴 거대한 공허함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날 이른 새벽, 이서연은 남편이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상복을 벗었다. 대신 그녀의 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복 성후이 입혀져 있었다. 어깨에는 그녀의 지위를 증명하는 갓 닦아낸 듯 빛나는 준장의 별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아들 김지훈 하사가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새벽의 현충원은 이슬을 머금은 채 고요했다. 수많은 비석들이 안개 속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이서연은 그 사이를 굳건한 걸음으로 걸어 아들의 비석 앞에 멈춰 섰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 김지훈의 묘. 그녀는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한참 동안 말없이 쓸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무너지는 슬픔이 없었다. 퉁퉁 부었던 눈은 가라앉았고 핏기 없던 뺨에도 군인의 절제된 기강이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슬픔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었다. 지금 그녀는 한 명의 군인으로서 먼저 간전우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준비해 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비석 앞에 내려놓았다. 박철민이 짓밟았던 그날의 국화가 아니었다. 깨끗하고 순결하며 고귀한 그녀의 아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꽃이었다. 그녀는 비석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꼿꼿하게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말없이 아들의 비석을 응시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씩씩하게 웃고 있었다. 이서연은 천천히 그리고 절도 있게 오른손을 들어 올려 관자놀이에 붙였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인이 바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진심 어린 거수경례였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배 군인이 후배 군인에게, 지휘관이 부하에게, 그리고 한 명의 전우가 먼저 간 전우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육군 하사 김지훈.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처럼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대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명예롭게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결코 흐르지 않았다. 군인의 경례는 눈물로 얼룩져서는 안 되었다.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편히 쉬어라. 그녀는 아들에게 약속했다. 네가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 네가 목숨 바쳐 수호했던 그 명예를 이제 남은 엄마가, 남은 전우들이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아들의 목까지 다하겠다고. 그녀는 경례를 거두지 않았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아들의 영혼이 그녀의 인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될 때까지 마침내 그녀는 절도 있게 손을 내렸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비석을 한 번 더 쓸어보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백호 707 특임단장 이서연 준장의 뒷모습이었다. 그녀의 위성 전화기가 주머니에서 짧게 울렸다. 새로운 임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현충원을 빠져나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부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치열한 전장으로 복귀했다. 슬픔은 가슴에 묻었지만 그녀와 아들이 함께 지키고자 했던 약속은 계속되어야 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어머니, 그리고 한 군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가진 슬픔이나 연약함만 보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이서연 준장처럼 가장 깊은 슬픔 속에 가장 강인한 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누군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한 사이다 순간은 어디였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과 통쾌함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